1997년 대한민국은 차가운 절망의 공기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IMF 외환 위기라는 거대한 태풍이 전국을 강타했고 견고해 보였던 모든 것들이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경부고속도로는 대한민국의 붉은 대동맥이었지만 그 위를 달리는 트럭들의 경적 소리에는 활기 대신 불안감이 가득했습니다. 그해 겨울 유난히 춥고 비가 내리던 밤, 45세 트럭 운전사 김민준 씨는 낡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연쇄 부도 소식을 들으며 젖은 아스팔트 위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화물만 부산항에 제때 도착시키면 아내와 어린 딸이 다음 달 월세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거라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의 어깨를 짓누르는 것은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한 가정의 가장이라는 무거운 책임감이었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고속도로 휴게소. 김민준 씨는 공중전화 부스에서 덜덜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지영아, 나야. 응, 거의 다 왔어. 이번 일만 잘 마치면. 그래, 우리 딸 갖고 싶다던 피아노. 아니, 일단 빚부터 갚고. 그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묻혔지만 아내를 안심시키려는 절박함은 선명했습니다. 그는 차마 자신의 작은 물류회사가 이미 부도 직전이며 이 배송이 마지막 희망이라는 말은 꺼내지 못했습니다. 전화를 끄는 그의 눈가에는 피로와 두려움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이 시대의 수많은 아버지가 그랬듯 그는 가족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있었습니다. 그때 검은색 세단 한 대가 휴게소 구석에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중년 남자는 김민준 씨의 트럭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파산한 공장의 사장인 차승호였습니다. 김 기사, 이거 서류. 차 사장은 젖은 서류 봉투를 건네며 초조하게 주변을 살폈습니다. 부산항 도착하면 연락 주게. 절대 중간에 서거나 화물칸 열어보지 말고.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지? 자네 빚 이거 한 번이면 다 해결돼. 차 사장의 눈빛은 평소의 온화함 대신 벼랑 끝에 몰린 자의 광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김민준 씨는 자신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그의 직감이 위험 신호를 보냈지만 빚이라는 족쇄는 그의 발을 묶었습니다. 김민준 씨는 트럭 운전석에 다시 올라탔습니다. 백미러로 차 사장의 차가 황급히 휴게소를 빠져나가는 것을 바라보며 그는 불길한 예감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운전대 위에 놓인 가족 사진을 한번 쓸어보았습니다. 아내 이지영과 딸아이의 웃는 얼굴. 그는 이들을 위해서라면 악마와도 거래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시동을 걸었고 거대한 11톤 트럭은 다시 한번 폭우가 쏟아지는 경부 고속도로의 어둠 속으로 합류했습니다. 이것이 그의 마지막 운행이 될 것이라고는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실종은 시대의 혼란 속 수많은 비극 중 하나로 기록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김민준 씨의 트럭은 부산항이 아닌 경부고속도로 하행선의 한적한 졸음 쉼터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시동은 꺼져 있었고 화물칸은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운전사 김민준 씨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당시 신참이었던 박도현 형사였습니다. 그는 운전석에 남겨진 가족 사진과 싸늘하게 식은 커피잔을 보며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경찰의 수사력은 연일 터지는 기업 부도와 그로 인한 시위, 그리고 급증하는 생계형 범죄에 마비된 상태였습니다. 김민준 씨의 실종은 단순 가출이나 빚을 감당하지 못한 도주로 잠정 결론 났습니다. 당시의 수사는 지극히 형식적이었습니다. 경찰은 화물칸이 잠겨 있고 외관상 특이점이 없다는 이유로 굳이 화물칸을 개방하지 않았습니다. 트럭은 채권단에 의해 압류되었고 사건은 단순 실종, 서류철에 꽂힌 채 서서히 잊혀갔습니다. 1997년의 대한민국은 한 개인의 실종을 깊이 파고들 여유가 없었습니다. 사회 전체가 거대한 파산의 공포에 질식해가고 있었고 김민준 씨의 이름은 그저 혼란스러운 시대의 통계 숫자 하나로 남게 되었습니다. 박도현 형사는 이 찜찜한 사건 파일을 캐비닛에 넣으며 언젠가 이 서류를 다시 꺼내게 될 것 같은 불길한 기분을 애써
외면했습니다. 김민준 씨의 아내 이지영 씨의 삶은 그날부로 무너졌습니다. 남편이 빚을 피해 도망쳤다는 사회적 낙인은 그녀와 어린 딸을 절망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습니다. 남편 버리고 도망간 여자, 사람들의 수군거림 속에서 그녀는 억척스럽게 버텨야 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를 들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밤 경부 고속도로가 보이는 작은 언덕에 올라 언젠가 남편의 트럭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4년이라는 시간은 그녀의 기다림을 원망과 슬픔으로 천천히 굳어가게 만들었습니다. 한 남자는 시대의 혼돈 속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의 가족은 사회의 냉대 속에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이 미스터리는 과연 이대로 묻히는 것일까요? 아니면 4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뒤 더 끔찍한 진실을 드러내기 위해 잠시 숨죽이고 있었던 것일까요? CTA. 이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될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로테이로 코레아노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 어느 곳에서 이 이야기를 시청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위치를 남겨주시면 저희가 더 많은 미스터리를 가지고 찾아가겠습니다. 시간은 흘러 2001년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IMF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월드컵의 열기로 들떠가고 있었습니다. 경부고속도로는 4년 전보다 더 많은 차들로 붐볐고 사람들의 얼굴에는 다시 희망이라는 것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한 경찰 압류 차량 보관소. 4년 동안 비바람을 맞으며 녹슬어 가던 김민준 씨의 11톤 트럭이 경매 처분을 위해 정비색에 인계되었습니다. 트럭은 겉보기에도 낡고 음산한 기운을 풍겼습니다. 정비사는 경매 목록을 작성하기 위해 차량 상태를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타이어를 발로 차보고 운전석 문을 열어보며 기계적으로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정비사는 화물칸을 확인하기 위해 뒤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거대한 철제 문은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그는 목록에 화물칸 잠김이라고 적으려다 문틈에서 흘러나오는 역하고 기묘한 냄새를 맡았습니다. 단순한 곰팡이나 기름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또한 화물칸의 특정 부분이 다른 곳보다 유난히 깨끗하게 용접된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4년의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만 이질적이었습니다. 정비사는 불길한 예감에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는 이 트럭이 단순한 압류 차량이 아닐 수도 있다는 공포를 느꼈습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것은 4년 전 그 사건의 신참이었던 박도현 형사였습니다. 이제 그는 30대 후반의 베테랑 형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김민준 트럭이라는 보고를 받자마자 잊고 있었던 기억의 파편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4년 전 그 찜찜했던 사건 현장, 운전석에 남겨진 가족 사진. 그는 그동안 수많은 사건을 다뤘지만 유독 이 사건은 그의 마음 한구석에 해결되지 않은 부채감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보관소에 도착하자마자 정비사가 가리킨 용접 부위를 유심히 살폈습니다. 이것은 공장에서 만들어진 용접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무언가를 숨기기 위해 급하게 덧댄 흔적이었습니다. 박도현 형사는 즉시 감식반을 호출하고 절단 장비를 요청했습니다. 그의 심장이 거칠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열어. 그의 단호한 명령에 절단기의 굉음이 보관소의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불꽃이 튀고 4년 동안 굳게 닫혀있던 화물칸의 일부가 뜯겨져 나갔습니다. 지독한 악취가 쏟아져 나왔고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코를 막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박 형사는 손전등을 들어 그 어둡고 깊은 화물칸 내부를 비추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형사 인생에서 가장 끔찍하고 소름 끼치는 광경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화물칸 구석, 먼지와 거미줄로 뒤덮인 방수포 아래. 그곳에는 4년의 시간을 거치며 완전히 미라가 된 한 구의 시신이 있었습니다. 김민준 씨였습니다.
그의 시신은 마치 고통스러운 듯 몸을 웅크린 자세로 굳어 있었습니다. 4년 전 실종된 트럭 운전사는 도망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트럭 화물칸 안에서 죽음을 맞이했고 그 누구도 알지 못한 채 4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경부 고속도로의 비극을 홀로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박도현 형사는 모자를 벗어든 채 차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4년 전 자신이 조금만 더 세심하게 수사했더라면 박 형사의 가슴은 무거운 죄책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만약 4년 전 자신이 바쁘다는 핑계로 화물칸을 열어보라고 지시했다면 김민준 씨의 시신은 이렇게 처참하게 방치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현장 보존해. 지금부터 이건 단순 실종이 아니라 살인 사건이야.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살인이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4년 동안 어둠 속에 가둬둔 잔인하고 악랄한 범죄였습니다. 그는 이 사건을 자신의 손으로 종결짓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잊혀진 비극의 진실을 밝혀내기 위한 그의 집념이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은 유가족에게 소식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박도현 형사는 4년 만에 이지영 씨를 찾아갔습니다. 세월의 풍패에 지친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4년 전의 눈물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박 형사의 침통한 표정을 보고 모든 것을 직감했습니다. 찾았군요, 내 남편.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박 형사가 어렵게 입을 떼어 남편의 시신이 발견되었음을 알리자 이지영 씨는 눈물 대신 굳은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4년 동안 내 남편은 그 캄캄한 쇠붙이 안에 있었군요. 당신들 경찰이 그때 제대로만 했어도 그녀의 절규는 박 형사의 가슴을 날카롭게 파고들었습니다. 이지영 씨의 분노는 박도현 형사에게 채찍질이 되었습니다. 그는 경찰서로 돌아와 김민준 실종 사건 서류처를 다시 꺼냈습니다. 먼지 쌓인 서류들 속에서 그는 4년 전 자신이 놓쳤던 단서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수사는 너무나 허술했습니다. 김민준 씨의 마지막 통화 기록, 그의 채무 관계, 그리고 그가 마지막으로 만났던 사람들, 특히 그의 마지막 화물 의뢰인이었던 차승호 사장의 이름이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당시 차승호는 공장 부도로 정신이 없는 상태였고 김민준 씨가 화물을 싣고 잠적했다고 진술했었습니다. 하지만 박 형사의 직감은 차승호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음을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감식반으로부터 더욱 충격적인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화물칸 내부를 정밀 감식하던 중 김민준 씨의 시신 뒤편에서 또 다른 흔적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화물칸 바닥에는 불에 탄 서류들의 재가 가득했고 그 재 속에서 사람의 것으로 추정되는 또 다른 뼈 조각과 치아 몇 개가 발견되었습니다. 이것은 김민준 씨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박 형사는 순간 머리를 한 대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화물칸 안에는 김민준 씨 혼자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트럭은 움직이는 무덤이었고 그 안에는 2명의 희생자가 있었습니다. 이 끔찍한 발견은 사건의 본질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원한 관계나 채무로 인한 우발적 살인이 아니었습니다. 2명을 살해하고 시신과 증거물 불에 탄 서류를 함께 트럭에 싣고 유기한 매우 계획적이고 잔인한 범죄였습니다. 박 형사는 김민준 씨가 이 두 번째 희생자의 존재를 알고 있었는지 아니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 끔찍한 범죄에 연루되었는지를 파악해야 했습니다. 그는 4년 전 경부 고속도로에 그 밤으로 돌아가 모든 조각을 처음부터 다시 맞춰야 했습니다. 범인은 김민준 씨의 트럭이 4년 동안 압류 보관소에 방치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박도현 형사는 두 번째 희생자의 신원 파악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발견된 치아의 치과 기록을 조회한 결과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두 번째 희생자는 1997년 김민준 씨와 비슷한 시기에 실종 신고되었던
차승호 사장의 공장 회계 담당자였습니다. 당시 그는 공장 자금을 횡령하고 해외로 도주한 것으로 처리되었습니다. 2명의 실종자, 하나의 트럭, 그리고 모든 것의 중심에 있는 차승호 사장, 퍼즐 조각들이 서서히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박 형사는 이 사건이 IMF 위기라는 혼란을 틈타 벌어진 치밀하게 계획된 살인 및 증거 인멸 사건임을 확신했습니다. 박 형사는 자신의 팀원인 젊은 초회 형사에게 말했습니다. 초회 형사, 1997년은 모든 게 용서되던 시대였어. 사람들은 먹고 살기 힘들어서 라는 말로 모든 범죄를 합리화했지. 하지만 이 사건은 달라. 이건 생존이 아니라 탐욕이야. 박 형사는 4년 전 차승호 사장의 공장 부도 과정에 석연치 않은 점이 많았다는 기록을 찾아냈습니다. 그는 거액의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고의로 공장에 불을 지르고 회계 장부를 조작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비밀을 알고 있던 회계 담당자와 그들의 범죄 현장을 목격했거나 이용당했던 트럭 운전사 김민준 씨. 수사팀은 불에 탄 서류의 잔해를 복원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첨단 기술을 동원해 복원된 일부 단어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이중 장부, 보험 사기, 은닉 자금. 이것은 차승호 사장이 IMF 위기를 틈타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벌인 거대한 사기극의 증거였습니다. 회계 담당자는 이 사실을 폭로하려다 살해당했고 김민준 씨는 그 시신을 운반하는 역할을 맡았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혹은 김민준 씨 역시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후 제거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박 형사는 이제 범인의 윤곽을 명확히 그릴 수 있었습니다. 박도현 형사는 4년 만에 차승호 사장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는 1997년에 파산을 딛고 놀랍게도 2001년 현재 성공한 벤처 사업가로 화려하게 재기해 있었습니다. 그는 강남의 고급 빌딩에서 정직한 기업인이라는 가면을 쓰고 언론과 인터뷰를 하고 있었습니다. 4년 전 절박한 표정으로 김민준 씨에게 서류를 건네던 그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완벽하게 과거를 세탁하고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박 형사는 그 위선적인 모습을 보며 속에서 치미는 분노를 억눌렀습니다. 그는 이 남자의 성공이 두 사람의 억울한 죽음 위에 세워진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박 형사와 차승호의 4년 만의 재회는 차 사장의 화려한 사무실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차승호는 박 형사를 마치 오랜 친구처럼 맞이했습니다. 아이고, 박 형사님, 오랜만입니다. 무슨 일로? 그는 여유로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박 형사는 김민준 씨의 사진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4년 전에 실종된 김민준 씨를 기억하십니까? 최근에 그분 트럭에서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차승호의 미소가 순간 굳었지만 그는 곧 평정심을 되찾았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일이군요. 그 당시엔 다들 힘들었으니까요. 저도 그분에게 받을 돈이 좀 있었는데 결국 그렇게 됐군요. 차승호의 태연한 반응은 박 형사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는 준비해온 두 번째 증거를 꺼냈습니다. 바로 회계 담당자의 사진이었습니다. 그럼 이 사람도 기억나시겠군요. 김민준 씨 트럭에서 이 사람의 유골도 함께 발견됐습니다. 그 순간 차승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완벽하게 숨겼다고 생각했던 4년 전의 비밀이 녹슨 트럭과 함께 다시 세상 밖으로 나왔다는 사실에 경악했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격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박 형사는 그 미세한 균열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박도현 형사는 차승호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차 사장. 1997년 당신 공장에 불이 났죠. 거액의 보험금을 탔고요. 그리고 당신의 회계 장부를 관리하던 이 사람이 사라졌습니다. 공교롭게도 당신의 마지막 화물을 운반하던 김민준 씨도 같은 날 사라졌고요. 박 형사는 복원된 장부 조각들을 책상 위에 흩뿌렸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보험 사기를 저질렀고 회계 담당자가 그걸 빌미로 당신을 협박하려 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를 살해했다는 것도. 차승호는 입술을 깨물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지영 씨는 그동안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4년 전 남편이 마지막으로 입었던 작업복 주머니에서 구겨진 쪽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쪽지는 남편의 마지막 운행 기록이었습니다. 하지만 공식적인 배송 주소 외에 연필로 급하게 휘갈겨 쓴 또 다른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주소는 부산항이 아닌 차승호 사장의 불탄 공장 근처에 위치한 폐창고였습니다. 이지영 씨는 이 쪽지가 남편의 마지막 행적을 밝혀줄 결정적인 단서임을 직감하고 즉시 박도현 형사에게 달려갔습니다. 박도현 형사는 이지영 씨가 가져온 쪽지를 받아들고 이것이 사건을 해결할 마지막 퍼즐 조각임을 깨달았습니다. 김민준 씨는 공식적인 배송 전에 차승호의 지시로 이 폐창고에 들렀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그는 자신이 운반해야 할 것이 단순한 밀수품이 아니라 살해당한 회계 담당자의 시신이라는 끔찍한 진실을 마주했을 것입니다. 그는 도망치려 했거나 혹은 차승호를 협박하려 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그는 알아서는 안 될 비밀을 알게 된 대가로 목숨을 잃은 것이었습니다. 박 형사는 차승호에게 마지막 일격을 가했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김민준 씨를 이용해 회계 담당자의 시신을 유기하려 했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김민준 씨가 폐창고에서 진실을 알게 되자 그 역시 살해하고 두 사람의 시신을 화물칸에 넣어 용접해버린 겁니다. 그렇죠? 박 형사는 김민준 씨의 운행 기록에 적힌 폐창고 주소를 차승호의 눈앞에 내밀었습니다. 이 주소 기억나십니까? 4년 전 그날 밤 당신은 그곳에 있었습니다. 차승호는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차승호의 완벽했던 가면이 드디어 벗겨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어떻게 4년 동안 이 비밀을 지켜왔는지 그리고 어떻게 다시 성공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 광기 어린 독백을 시작하려 했습니다. 박 형사는 그의 어깨를 짚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하시죠? 4년 전에 멈췄어야 할 당신의 시간은 지금부터 다시 흐르기 시작할 겁니다. 김민준 씨와 또 다른 희생자를 위해서. 박 형사는 차승호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을 채웠습니다. 4년간의 미스터리가 드디어 풀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박 형사는 차승호를 신문실로 데려갔습니다. 이제 모든 증거가 그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4년 전 IMF라는 거대한 혼란 뒤에 숨어 자신의 탐욕을 채우려 했던 한 남자의 추악한 민낯이 드러날 시간이었습니다. 박 형사는 녹음 버튼을 누르고 김민준 씨의 가족 사진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는 차승호에게 이 사진을 보며 4년 전 그날 밤의 진실을 모두 털어놓으라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실, 그리고 4년 동안 고통받았던 유가족들을 위한 마지막 진실 규명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수사팀은 차승호의 자백을 받아내기 위한 마지막 신문을 준비했습니다. 박도현 형사는 이지영 씨에게 전화를 걸어 범인을 검거했음을 알렸습니다. 이지영 씨는 수화기를 붙잡고 아무 말 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4년 동안 남편을 빚쟁이, 도망자로 낙인 찍었던 세상에 대한 원망과 드디어 남편의 억울함을 풀 수 있게 되었다는 안도감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박 형사는 그녀에게 반드시 범인이 합당한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은 차승호의 입에 달려 있었습니다. 신문실의 공기는 무겁고 차가웠습니다. 박도현 형사와 차승호는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습니다. 박 형사는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김민준 씨의 가족 사진과 회계 담당자의 신원 서류, 그리고 폐창고 주소가 적힌 쪽지를 차승호 앞에 차례로 늘어놓았습니다. 4년입니다. 당신이 성공이라는 이름으로 호의호식하는 동안 이 사람들은 춥고 어두운 소의 상자 안에서 4년을 기다렸습니다. 이지영 씨와 그 딸은 4년 동안 지옥을 살았습니다. 이제 진실을 말할 시간입니다. 박 형사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차승호는 서류들을 바라보며 한동안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4년 전 그날 밤의 기억을 더듬는 듯 공허하게 흔들렸습니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1997년, 그때는 다들 미쳐 있었소. 평생 일군 공장이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이 됐어. 모두가 나를 배신했지. 그는 자신의 범행을 시대 탓으로 돌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박 형사는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죽였습니까? 당신의 탐욕을 위해 두 사람을, 그들의 가족을 짓밟았습니까? 박 형사의 일갈에 차승호의 방어적인 태도가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차승호는 무너지는 목소리로 4년 전 그날 밤의 진실을 자백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은 그의 보험 사기 계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공장에 불을 지르고 거액의 보험금을 타내려 했지만 회계 담당자가 이중 장부를 빌미로 돈을 요구하며 협박했습니다. 그놈만 없으면 모든 게 완벽했어. 차승호는 폐창고에서 회계 담당자를 만나 그를 살해했습니다. 그는 시신을 처리할 방법이 필요했고 마침 자신에게 빚을 진 김민준 씨를 떠올렸습니다. 그는 김민준 씨에게 밀수품을 운반하는 일이라고 속이고 폐창고로 오게 했습니다. 김민준 씨는 폐창고에 도착해서야 자신이 운반해야 할 것이 물건이 아니라 시신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경악하며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소리쳤습니다. 김 기사, 그 사람 착한 사람이었지. 하지만 너무 정직했어. 그 시대에는 정직하면 죽는 거였소. 차승호는 절박하게 매달리는 김민준 씨를 살해했습니다. 그는 두구의 시신과 보험 사기 관련 서류들을 모두 화물칸에 싣고 공범을 시켜 외부에서 용접하게 했습니다. 그는 김민준 씨의 트럭을 한적한 졸음 쉼터에 버렸습니다. IMF 위기로 인한 혼란 속에서 트럭 운전사의 단순 실종 따위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을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차승호는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며 오열했지만 그것은 반성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4년 동안 완벽하게 숨겨왔던 자신의 범죄가 발각된 것에 대한 분노와 다시 모든 것을 잃게 되었다는 절망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는 박 형사에게 당신이 뭔데 4년 전 일을 다시 들쑤시는 거야. 그때는 다 그랬어. 나만 그런 게 아니라고 라며 발악했습니다. 그의 추악한 본성이 역과 없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존을 위해 두 사람의 목숨을 빼앗고 그들의 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괴물이었습니다. 박도현 형사는 차승호의 광기, 어린 절규를 차가운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차승호에게 다가갔습니다. 당신이 틀렸어. 모두가 당신처럼 살진 않았어. 김민준 씨는 그는 당신과 달랐어. 그는 가족을 위해 정직하게 땀 흘리며 살려 했지. 당신 같은 괴물 때문에 죽은 거야. 박 형사는 신문실 거울 너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이지영 씨가 모든 자백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며 남편의 영정 사진을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4년 만에 밝혀진 진실은 너무나도 잔인하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차승호의 자백이 끝나자 신문실에는 잠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도현 형사는 녹음기를 끄고 차승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김민준 씨와 또 다른 희생자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당신을 긴급 체포합니다. 차승호는 모든 것을 포기한 듯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화려했던 2001년의 성공은 4년 전의 악몽 같은 진실 앞에서 산산조각 났습니다. 4년 동안 멈춰있던 정의의 시계가 드디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박 형사는 신문실을 나와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던 이지영 씨와 마주했습니다. 그녀는 박 형사에게 다가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사님. 제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렸지만 4년 동안 그녀를 짓누르던 원망과 슬픔의 무게는 조금이나마 덜어진 듯 보였습니다. 박 형사는 그녀의 어깨를 가만히 다독여 주었습니다. 비록 4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지만 잊혀졌던 한 남자의 존엄과 명예가 드디어 회복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자승호의 검거 소식은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습니다. IMF 위기 속 묻힐 뻔했던 4년 전 연쇄 살인사건이라는 자극적인 제목과 함께 성공한 벤처 사업가의 추악한 이면이 만천해 드러났습니다. 1997년에 혼란을 틈타 자신의 탐욕을 채웠던 그는 2001년의 번영 속에서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법정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4년 전 그가 두 사람의 생명과 함께 화물칸에 봉인했던 진실은 결국 가장 끔찍한 방식으로 그 자신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정의는 더디게 왔지만 분명히 도착했습니다. 연만에 밝혀진 끔찍한 진실,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한 시대의 아픔.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보셨나요? 만약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1997년 그 시절의 기억이나 김민준 씨 가족에게 전하고 싶은 위로의 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참여가 잊혀진 비극을 기억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김민준 씨와 또 다른 희생자를 위한 장례식이 4년 만에 치러졌습니다. 이지영 씨와 그녀의 딸은 남편이자 아버지의 영정사진 앞에서 참아왔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더 이상 도망자의 아내, 도망자의 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억울하게 희생된 한 남자의 사랑하는 가족이었습니다. 장례식장 한편에는 박도현 형사가 묵묵히 서서 그들의 슬픔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김민준 씨의 영정 앞에 국화꽃 한 송이를 바치며 너무 늦게 진실을 밝혀낸 것에 대한 미안함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를 실현했다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박도현 형사는 자신의 책상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4년 전의 낡은 사건 파일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붉은색 잉크로 사건 종결 도장을 찍었습니다. 4년 동안 그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던 부채감이 드디어 해소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이 사건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시대의 혼란 속에서 아무리 작은 목소리라도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은 결코 잊혀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앞으로는 그 어떤 억울한 죽음도 시대의 변명 뒤에 숨겨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몇 달 후 박도현 형사는 다시 경부고속도로 위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차 라디오에서는 2002년 월드컵의 성공적인 개최와 대한민국의 완전한 경제 회복을 축하하는 활기찬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고속도로는 4년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현대화되었고 수많은 차들이 미래를 향해 질주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변한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박 형사의 눈에는 저 아스팔트 아래에 4년 전 김민준 씨가 흘렸을 피와 눈물, 그리고 그가 느꼈을 절망감이 어른거렸습니다. 박 형사는 고속도로 휴게소에 차를 세우고 뜨거운 커피 한 잔을 손에 들었습니다. 그는 저 멀리 자신 앞을 스쳐 지나가는 대형 트럭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트럭들 안에도 누군가의 아버지, 누군가의 남편이 가족의 생계를 위해 고단한 운전대를 잡고 있을 것입니다. 박 형사는 씁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기적과 번영은 어쩌면 1987년의 그 어두운 터널 속에서 이름도 없이 사라져간 수많은 김민준 씨들의 억울한 희생 위에 세워진 것일지도 모른다고 그는 잊혀진 이들을 위해 잠시 묵념했습니다.